네, 지난 화요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또 버지니아 주지사, 요게 이제 3대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3대 관전 포인트 세 곳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소위 뭐 어찌 보면 뭐 싹쓸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좀 일방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이번 임기 첫 해에 대한 어떤 민심 평가를 가늠할 풍향계로 주목을 받았던 버지니아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 시기라 그럴까요? 뭐 어떤 지금 그 국정 운영에 소위 말하는 좀 그 견제구를 좀 던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치 분석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이자 뭐 어찌 보면 전 세계 최대 도시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뉴욕에서 진보의 아이콘, 일각에서는 뭐 극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치광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조란 맘다니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죠. 무슬림인데 그 무슬림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시장에 당선된 겁니다. 조란 맘다니 그 당선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계입니다. 태어난 건 뭐 우간다에서 태어났지만 인도계. 올해 34살로 또 그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뉴욕 최연소 시장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치광이 공산주의자 이렇게 부르지만 본인은 나는 미치광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민주사회주의자로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뉴욕의 수장을 맡게 되는 일종의 이 정치 드라마를 썼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드라마가 정말 해피엔딩 드라마가 될지 뭐 정말 뭐 무서운 악몽의 공포의 드라마가 될지 정말 블랙 코미디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뭐 드라마를 썼다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맘다니가 내거는 공약은 뭐 상당히 뭐 극단적인 것도 많은데 그 뉴욕에는 100만 채가 넘는 그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뉴욕은 대부분 막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 임대 아파트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강제 동결시키겠다라는 것도 공약이었고요. 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는 더 많은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시를 다니는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하겠다. 이건 보통 일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공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뭐 이런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게 먹혔는지 당선이 된 겁니다. 자, 맘다니의 어머니는 오스카상 후보에 한번 오른 적도 있었던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 그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은 마흐무드 맘다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슬람 이름이에요. 마흐무드 맘다니. 그렇게 그 부모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게 맘다니인데 태어난 건 우간다입니다. 7살 때 뉴욕으로 와서 브론코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메인주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뉴욕으로 돌아와서 뭐 이 일 저 일 많이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래퍼도 했어요. 뭐 가수들처럼 막 래퍼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그 목소리나 이런 거는 좀 귀에 탁탁 박히는 그런 스타일의 목소리인 것만은 맞는데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실력 있는 건 아닌데 여하튼 취미로 래퍼도 좀 했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서 그 주택 압류를 막아주는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 일도 좀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런데 이 맘다니가 미국의 시민권을 딴 건 언제냐?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7년 만에 뉴욕 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뉴욕 시장에 된 맘다니, 그의 앞길이 사실 이제 꽃길만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사실 너무 많죠. 자신이 공약한 것만 지키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일 겁니다, 아마. 또 지나치게 급진적인 그런 공약을 실현하기에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뉴욕시의 뭐 무료 버스라든지 뭐 무료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과연 예산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건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막상 당선되고 난 후에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비난한 것처럼 정말 한 명의 미치광이로 남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맘다니가 당선이 되면 뉴욕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방정부가 보내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뭐 위협까지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여하튼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후보가 돼서 국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시장에 됐는데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면 난 돈 안 보내겠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맘단위 입장에서는 이제 산적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는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과연 조란 맘단위는 드라마틱하게 등장해서 드라마틱하게 당선이 돼서 정말 뉴욕시를 드라마틱하게 발전시킬 그런 혜성 같은 존재가 될지 아니면 정말 그 허황된 공약을 내걸다가 당선된 후에 정말 미치광이 사회주자로 그렇게 남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당선됐다라는 자체로는 전 세계적으로 좀 큰 뉴스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맘단위의 당선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영국 이런 데서도 이 맘단위의 당선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를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획기적인 하나의 뭐 이변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뉴스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버지니아주는 공화당 소속의 현직 주지사를 누르고 에비게일 스펜버거라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승리죠. 전 하원 의원 출신인 46살의 여성 에비게일 스펜버거 당선인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이 버지니아 7선거구에서 연방 3선 하원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뭐 나름대로 대단한 인물이긴 하죠.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번이나 하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방 하원 의원 하기 전에는 CI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뭐 과격하기보다는 좀 중도파 민주당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버지니아주는 그렇고요. 뉴저지주 가볼까요?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는 역시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였는데 그를 누르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좀 체면을 구긴 거죠. 아, 내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 사람이 떨어졌다. 뭐 정말 좀 체면이 좀 말이 아니죠. 역시 여성인 그 마이키 셰릴 의원은 당선자는 해군에서 9년을 복무하면서 헬리콥터 조종사도 했고요. 유럽과 중동에서 근무를 오래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변호사와 연방 검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하원에 입성한 뒤 내리 4선을 지낸 바 있고요. 역시 이제 민주당 내에 뭐 극좌는 아니고 민주당 내에 중도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뉴저지, 버지니아, 뉴욕 시장 선거 그 좀 정리를 좀 간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그 한인 당선자도 한 명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요즘 아주 한인들의 파워가 대단한데요. 조지아주 그 한인 중심지인 덜루스의 그 시의원에 한국계 세라박, 한국 이름도 있어요. 박유정 씨가 당선됐습니다. 조지아주 지방선거 개표 결과 세라박 씨는 덜루스 시의원 1지역구에서 총 투표 2,527표 중에서 약 54%를 득표해서 당선됐습니다. 조지아주 덜루스시에서 한국계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겁니다. 이분이. 자, 내년 초부터 4년의 시의원 임기를 하게 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북부에 위치한 이 덜루스라는 시, 조지아주에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지아주 하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애틀란타를 떠오르게 하지만 애틀란타도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덜루스라는 시도 굉장히 한국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H마트도 다 들어가 있고 한인 상권도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지아주의 최대 한인 거주 지역으로 오히려 애틀란타보다는 덜루스를 꼽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조지아주는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 웨스트포인트 공장도 그쪽에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 등 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활발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덜루스 시의원이 한인이 탄생한 겁니다. 세라박 당선자 1998년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러니까 27년 됐죠. 1998년 미국에 이민 온 세라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고요. 또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도 역임한 적 있고 또 귀넷 카운티에서 소통비서관 역할을 한 적도 있는 그 지역의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덜루스 지역 시의원에 당선됐는데 뭐 일 잘 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A 지역 같은 데는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데는
그 시의원이 되면은 뭐 오렌지 카운티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뭐 fullerton 이런 데는 시의원이 이렇게 쓰면 시의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장을 하거든요. 이게 뭐 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조지아주의 덜루스 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뭐 언젠간 시장도 당연하게 하게 될 것이고요. 뭐 만일 그렇지 않고 시장도 선거를 통해서 한다면은 또 추후에 시장 선거에 나가서 뭐 당선도 되는 뭐 그런 일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 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로리다 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막는 게 합법이다. 뭐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자, 애틀란타 소재 제11 연방순회법원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 주가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주가 지난 2023년에 제정한 중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 법안은 중국에 거주지를 둔 중국인이나 또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계 영주권자가 플로리다 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중국인이 거주 목적의 집 한 채를 사는 것까지만 인정합니다. 그 외에 집 한 채 외에 뭐 투자 목적 안 됩니다. 농지 안 됩니다. 다 안 되게 하고요. 또 이제 거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큰 집은 못 사게 합니다. 그 안에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건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제한 요건이 있는데 뭐냐면 뭐 그 플로리다주 그곳에 뭐 군사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시설과 5마일 이내에 근접한 부동산은 중국인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면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살 집만 살 수 있는데 군사시설과 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크지 않은 집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합헌 판결을 연방법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찬스, 포텐셜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 내 한 30개 주에서요, 이 플로리다 주와 비슷한 이 법이 이미 통과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지난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 토지법 등 과거의 차별적인 법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13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인데요. 반아시아계 이민자 차별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이민자들에 대해서 엔타이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법이 뭐 그래서 이제 반에이시안 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이렇게 아시안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농지를 장기간 렌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최대 3년 이상의 장기 렌트도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그 말이 중요해요. 미국 시민권을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이라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alien, ineligible for citizenship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 맞죠? citizenship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alien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미국 이민법상 아시아계, 특히 일본, 중국, 한국계 등은 귀화할 자격이 없는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살 수 없어. 이게 일본, 한국, 중국 출신은 안 돼. 그렇게 써 있진 않았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토지를 살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일본, 한국, 중국 출신들은 토지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191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법안이고요. 이게 이제 추후에 1956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 이제 1956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그런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그 1913년의 그 법처럼 이 플로리다주의 중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가 자칫 다른 아시안계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1913년 캘리포니아 주의 상황하고 지금 미 전체의 상황은 뭐 많이 다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중국인에 대한 규제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인에 대한 규제는 아마 없으리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켄터키주의 한 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 도중, 어제가 아니라 이틀 됐나요? 벌써 추락해서 7명이 숨졌습니다. 그 승무원도 숨졌고 주변의 주민들까지 숨졌습니다. UPS가 운영하는 화물기가 이틀 전 오후 켄터키주 루이빌의 무함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이륙하기 직전에 이미 왼쪽 날개에서 불길이 막 치솟았는데 그 상태로 이륙을 하다가 한 60m 상공에서 빵 추락하면서 폭발한 겁니다. 추락 현장에서는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택가로도 막 번졌습니다. 사고 화물기는 이륙 도중 왼쪽 날개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그 상태로 이제 막 이륙을 시도한 겁니다. 사고기는 당시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종은 맥도널드 더글러스, 그러니까 MD-11. 1991년에 생산된 조금 오래된 그런 노후된 기종인 것만은 맞습니다. 이날 항공기 추락과 폭발 사고가 난 그 루이빌 무함마드 알리 국제공항은 그 UPS의 주요 물류 허브로 불리우는 그런 공항입니다. 이 무함마드 알리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이 무함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는요 하루에 UPS 화물기가 한 300편씩 뜹니다. 하루에도 막 300편씩 이 화물기가 뜨는 정말 허브가 되는 물류 허브 공항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기가 사실은 여객기보다는 좀 더 노후된 걸 쓰잖아요. 그래서 화물기의 안전 여부가 이번에 다시 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하자 그 루이빌 그 무함마드 알리 국제공항의 인근 한 5마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까지 내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한 1시간 뒤에 뭐 다시 해제가 됐지만 그만큼 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요,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1터미널인데 2터미널로 바뀝니다. 내년 1월 1일 새벽 0시부터 바뀌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한국 가실 일이 있으신데 아시아나로 가신다면 그전에는 1터미널에, 지금은 1터미널에서 내리는데 1월 1일 이후에는 2터미널에서 내리기 때문에 막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도착한 게 뭐 한 12월 달에 도착했어요. 뭐 다음 달 아니면 지금 갔어요.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내년 1월 1일 이후라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1터미널에 내려서 이제 막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갈 때도 돌아갈 때도 1터미널이겠지.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서 1터미널에 내려서 막 30분 이상 막 찾아도 아시아나 카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알아보고 이제 거기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엊그제부터 2터미널로 옮겼어요. 그럼 거기서 밖에 나가서요 그 터미널 도는 수군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것도 한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또 1터미널에서 2터미널 가는 것도 한 1, 20분 걸립니다. 자칫하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탑승, 수속, 출발, 도착, 그리고 탑승, 수속 모두 아시아나는 이제 1월 1일 이후에는 2터미널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터미널이 좀 더 새 겁니다. 좀 더 추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은 이미 몇 년 전부터 2터미널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가 내년 1월 1일부터 2터미널로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도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됐고 이제 이런 프랙티컬한 물리적인 합병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까지 이제 이 터미널로 자리를 옮기면서 소위 그 한진그룹 산하의 항공기들은 이제 모두 다 이 터미널에 모이게 된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산하의 저가 항공사도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저가 항공사도 지난해 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승인이 된 이후에 이미 일찌감치 이 터미널로 옮겨갔습니다. 아시아나는 좀 커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가는 거고요. 에어 부산 지난 7월 29일부터 2터미널로 옮겼고요. 또 에어 서울 지난 9월 9일부터 2터미널로 옮겼습니다. 2027년, 그러니까 내년 1년은 뭐 그냥 합병 아닌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그 내년 지나고 2027년부터는 이제 온전히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대한항공 이름으로 합병된 항공사로 운영이 됩니다. 자, 크라이슬러의 모 회사 스텔란티스라고 합니다. 이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판매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32만 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단순히 리콜이 아니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모든 수리나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차지 꼽지 말라 그랬어요. 이 스텔란티스 차를 갖고 있으면. 자, 발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지프 랭글러 4xe 지프 랭글러 4xe. 그러니까 지프 랭글러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xe 요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 절대 충전 지금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가야 돼요. 샵으로.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만든 그랜드 체로키 4xe 요것도 4xe 요것도 절대 충전기 꼽지 말라.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들 모델과 관련된 19건의 화재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소유자들은 이들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건물과 떨어진 곳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차지를 하고 또 건물 안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른 차량과 좀 떨어져서 저 구석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좀 해라. 혹시라도 불나면 다른 차량에 옮기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부터 샵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충전기 꼽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에서 만든 집 랭글러 4xe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4xe 차지 꼽지 마시고 당장 서비스 받으러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국립공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의 명령으로 국립공원은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만 근무 중입니다. 게다가 연방정부 직원 가운데 90만 명이 일시 해고된 상태이고요. 그중에서 70만 명은 급여 없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들은 지금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이언 국립공원과 좌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제대로 된 진화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부족해서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소방관도 소방관이지만 공원 관리자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국립공원 관리자들에 의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꺼야 되고 또 맵이나 지도나 이런 걸 좀 지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관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국립공원을 제일 잘 아는 게 거기 관리인들인데 관리인들이 지금 없으니까 소방관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불도 제대로 못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이나 어떤 결과 이런 게 그전에는 항상 홈페이지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됐거든요. 지금 업데이트도 안 되고 홈페이지도 먹통입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먹통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어떤 산불 진화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 이게 아예 없습니다. 지금 각 국립공원에는 화장실이 운영은 됐지만 화장실 청소를 지금 몇 주째 안 하고 있어요. 거의 한 달째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화장실이 아니라 쓰레기 덩어리죠. 그래서 지금 매캐한 냄새 덩어리고 쓰레기통은 이미 다 차고 넘쳐서 완전히 이게 무슨 오물통인지 쓰레기 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입장료를 받을 직원도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입장료 안 내고 그냥 막 들어갑니다. 원래는 입장료 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히히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허가 없이 막 들어가니까 허가 없이 캠핑이 이루어지고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캠핑에서 자칫하면 실제로 산불이 났고요. 자칫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이 국립공원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가 그런 점에서라도 지금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셧다운이 풀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1세기 미국 정통 보수의 거물로 불리우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돌아가셨죠. 한 사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딕 체니 전 부통령 공화당 소속입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별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한마디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래서 체니 전 부통령에 대한 애도 입장을 표시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애도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9월에 기억하시죠? 청년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그가 이제 희생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상 연설을 통해서 진실과 자유를 위한 그는 순교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딕 체니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지금 없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은 체니 전 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니 전 부통령은 자신의 친정인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겁쟁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또 우리 보수에 아주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 그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기억하십니까? 그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를 그냥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이. 그리고 딕 체니의 그 장녀 리즈 체니 전 하원이었는데 그도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금까지 이어지는 입장 표명 없는 그 침묵에 결국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전직 같은 당 출신 부통령이 별세했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몰래 조용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딕 체니 별세에 대해서 이제 추모의 뜻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의 어찌 보면 최고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좀 뻘쭘하고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뭐 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나라 국가 차원에서 한 줄 내주면 좀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공화당 내에서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치킨. 치킨 하면 뭐 한국 통닭 치킨이 유명하죠. 치킨 할 때 느끼는 감정과 통닭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도 좀 다를 거예요. 통닭이 왜 통닭입니까? 닭을 통째로 튀겼잖아요. 그래서 통닭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왜 30년, 40년 전에는 왜 그 골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 통으로 닭을 집어넣어서 통으로 닭을 튀기잖아요. 그 통닭을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면 식구들이 뜯어먹고 하는 그런 재미 뭐 있었는데 요즘 말하는 치킨은 이제 뭐 탁탁탁탁 뭐 치킨 윙도 있고 닭 다리 부위별로 다 잘라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느낌은 다르죠. 이제 여하튼 뭐 튀긴 닭이다. 요거는 이제 같은데 치킨 하면 한국이고 또 한국 하면 이제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소위 치맥이 유명한데요. 기억하시죠?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삼성 이재용 회장 또 현대 정의선 회장 등과 같이 한국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이라는 곳에서 회동을 하면서 크게 화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한국의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BBQ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BBQ 치킨. 그 BBQ 치킨을 운영하는 모 회사는 제네시스 그룹이라는 곳인데요. 그 BBQ 치킨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신규 매장을 열었습니다. 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이 한국식 치킨이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그런 어찌 보면 한국인들도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매장을 열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참 좀 프레시한 뉴스로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33번째 주 진출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33번째 주 진출입니다. 어느 주에는 뭐 많고 어느 주에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하나 연 거예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거기 한국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다 매장을 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BBQ 치킨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있건 없건 미국 내 50개 주 모두에 최소한 매장 1개 이상은 꼭 낸다. 이게 목표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일환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번에 1개 낸 거예요. 제네시스 BBQ 그룹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인디언랜드와 그린빌 지역에 하나씩 벌써 2개를 한꺼번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그 미국의 남동부 지역인데요. 그 남동부에서도 인구와 소비 규모가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는 약 547만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명이 늘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인구는 많긴 하지만 인구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9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인구에 비해서 유입 증가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인구가 많이 는 지역으로 보니까 탑 10에 들어갔습니다. 평균 연령도 젊어요. 평균 연령 40세. 비교적 젊은 층이 많고 또 소비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간 소득, 평균 소득은 약 6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매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 BBQ 치킨은요, 미국에서 뉴욕 맨하탄 32번가 등을 시작으로 해서 뉴저지,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이제 매장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테네시주, 그리고 네브라스카, 아칸소, 그리고 인디애나주 등에 새롭게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유타주에, 그리고 올해 중반에는 오레곤주에 진출했다가 이제 엊그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자, BBQ 치킨은 전국 50개 주에 모두 진출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에 혹시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아니더라도 한인들이 많이 안 계시는, 또는 뭐 한인들이 그 주에는 많이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백인들은 많아도 한국 사람은 뭐 나 외에 한두 명밖에 없어, 뭐 이런 곳 계신가요? 네, 어쩌면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세월이 좀 더 지나면 뭐 BBQ 치킨이 됐든 다른 뭐가 됐든 그런 치킨,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매장을 여는 그런 시간이,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외진, 멀리 좀 떨어진 그런 곳에서도 이 한국식 치킨을, 한국식 통닭을 옛 추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BBQ 치킨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하게 됩니다. 늘 뭐 기대되는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